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체코치입니다. 오늘 배경은 헬스장이 아니죠. 오늘은 저번 편 동양인과 서양인의 유전적 차이점, 영양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단어죠. 공룡유전자. 왜 공룡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서 끝으로 마지막에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드시면 좋을 만한 보조제도 같이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공룡유전자라고 말하는 건 결국에는 유전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전이라는 거는 결국 누구한테 물려받는 거냐면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겁니다. 실제로 유전학 중에서 후생유전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후생유전학이란 거는 부모가 고단백이나 고지방, 즉 성장 호르몬 방출이 좀 유리한 식사를 계속했으면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94년생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62년생이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38년생인데 이 삼시세끼를 다 먹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쟁도 겪었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시기가 언제부터였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저희 세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 투정해서 밥을 거르는 일이 있어도 실제로 삼시세끼를 다 못 먹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은 지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후로 좀 더 달라지는 거는 이 한국의 식습관 패턴이거든요. 저번 편에도 제가 동양인이 췌장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 섬유질에 대한, 야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실제로 한국 식사의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에, 요즘에는 많이 변경되었는데 과거에는 탄수화물과 이 야채, 말 그대로 섬유질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식사를 했습니다. 섬유질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끝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이런 식사가 좀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아마 정치나 사회 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한미 FTA입니다. 한미 FTA. 아마 그 시기에 미친 소를 먹으면 감옥병에 걸린다면서 집회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들 잘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서약을 한 게 07년대 때부터로 알고 있고 저희 일상에서 들어오게 된 게 2012년도 때부터입니다. 이 시기 이후로부터 말 그대로 미국산 소고기도 많이 수입되고 유청, WBC, WPI의 재료들도 많이 이렇게 수입이 되면서 피트니스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식습관이 단백질 중심이 조금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식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나바코리아 있죠, 나바코리아. 그래서 이 한미 FTA 이후로부터 식습관도 그렇고 피트니스 문화도 이렇게 가속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 공룡유전자인 선수들 특징이 뭐냐면, 이 공룡유전자를 가진 선수분들 나이를 잘 보시면 00년생 이후의 세대들이 훨씬 많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한미 FTA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식습관이 바뀌게 된 게 2012년도 때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때 공룡유전자 세대들의 이랑 한미 FTA가 저희 나라로 오면서 식습관이 바뀌는 시기가 딱 언제냐면 2차 성징이 오기 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부터 말 그대로 공룡유전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 세대들은 고단백질 식사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습관 때문에 유전적으로 8, 90년대생들보다는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룡유전자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말 그대로 피트니스 붐이 2014년도 때 이후부터 일어나면서 조금 운동을 일찍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 말 그대로 저희 부모님 세대, 8, 90년대생의 부모님 세대들은 조금 못 먹기도 했는데 00년생님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조금 더 잘 먹기도 했고, 시기상 00년생들의 성장기 때 음식이 한미 FTA로 인해서 많이 바뀌면서 유전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0년생 이후로부터 몸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러한 부모님의 후천적인 영향을 받은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성장기 때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유전자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고단백 식사로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직도 섬유질을 조금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다이어트 하실 때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게 되시면은 야채로 배를 채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야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저번 편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췌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췌장 크기도 다를 뿐더러 췌장의 기능이 동양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안 좋아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안 좋아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람은 섬유질 자체를 소화를 못합니다. 맹장이 태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섬유질을 소화를 못하는데, 이 야채를 드시게 되면 음식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야채도 많이 드시잖아요. 말 그대로 다이어트 하면 배가 너무 빨리 고파지니까 야채나 이런 걸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 소화가 느려진다는 건데, 소화가 느려진다는 건 뭐냐면 인슐린의 분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은 인슐린도 같이 분비되면서 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 처리 과정이 섬유질로 인해서 지연되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한 섬유질의 섭취는 어떤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인슐린이 나오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게 되면서 췌장의 기능이 점점 퇴화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떨어지게 돼요. 이런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비만, 말 그대로 고도 비만이라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이형 당뇨, 인슐린이 조절이 안 되는 거를 쉽게 말하면 당뇨라고 하거든요. 이 이형 당뇨 비율이 과체중인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과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야채 섭취가 너무 많고 말 그대로 소화가 너무 느리면 좋은 거다, GI 지수가 낮으면 좋은 거다라는 명목으로 소화를 자꾸 낮춤으로 인해서 섬유질을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췌장의 기능이 망가져서,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라기보다는 췌장의 기능이 망가져서 당뇨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인간은 섬유질을 소화를 못한다. 둘째는 야채를 과도하게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가 느려지면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된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과정은 반드시 췌장을 손상시킨다. 네,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벌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섬유질의 비율은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아셔야 되는 거는 식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물처럼 이빨이나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독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식물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의 식습관이 얼마나 야채에 좀 관대하냐면 상추랑 깻잎, 고기 드실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네. 이것만 들으셔도 우리가 야채 섭취를 얼마나 좀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그리고 생으로 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하시게 되는지 좀 인지가 되실 겁니다. 제사 때 보통 나물 반찬 이런 거 하잖아요. 고사리나 뭐 나물 이런 것도 가열하지 않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열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실 거면 꼭 가열을 하셔서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공룡유전자가 많은 이유도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식습관이 바뀌게 되고, 말 그대로 피트니스 붐이 공공년생들의 성장기 때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에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네, 그리고 식습관으로 인해서 유전적인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추천드리는 보조제인데요. 저도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시합 준비할 때 어떤 걸 드시면 좋냐, 비타민 드시면 좋나.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은 좀 뻔한 것들이라서, 네, 제가 좀 설명드린 거는 수면에 조금 영향을 주는 보조제들입니다. 보조제 브랜드와 이름을 설명드리면서 언제 드시면 좋을지는 제가 댓글 상단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캡션에 좀 남겨놓겠습니다. 자, 먼저
얘들 같은 경우에는 나우사입니다. 나우사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아마 마그네슘은 대부분 챙겨 드실 건데 여기 이 뒤편을 잘 보시면 이 이름을 잘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글리시네이트라는 걸 좀 드셔야 됩니다. 대부분 드시는 게 아마 시트레이트를 많이 드실 건데 실제로 좀 흡수력이나 이런 거는 좀 글리시네이트가 조금 더 효과가 뛰어납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설사를 유발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시려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좀 추천드리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KSM의 아슈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여기 보시면 라이프 익스텐션 글리신. 네. 그 다음에는 아마 이거는 조금 아실 수도 있어요. 테아닌. 네.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네.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도 있고 제가 먹는 거는 이런 합성도 있는데 식물성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합성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직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네이버 중고나라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중고나라에 보시면 멜라토닌 검색하시면 자주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워드 알림을 해놓으시고 그런 분들한테 사셔도 돼요.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대체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면을 제가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누구나 겪는 현상이 불면입니다. 불면. 말 그대로 배가 고프게 되면 실제로 깊은 수면에 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선수들한테 추천을 드리곤 하는데 언제 조금 드시면 좋냐면 시즌 중반부 때부터 드시면 좀 효과를 봅니다. 근데 시즌 중반부라는 걸 내가 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 가 핵심인데 저는 보통은 몸이 말하는 소리를 좀 들으라고 하는 편인데 몸이 말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인데 시즌 중반부가 되시면 시합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공감하실 건데 자다가 깨는 시기가 있어요. 특정 시간에만 깨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반드시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오시게 되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보조제가 좀 효과가 좀 톡톡히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장복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반부 때부터 조금씩 드시고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안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추럴 선수도 그렇고 케미컬 선수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 단순히 운동이 좀 재밌고 즐거워서 하는 거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초고강도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노동을 잘 하려면 운동을 잘 하려면 수면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시합을 준비하면서 뭐 수면을 취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조제들을 좀 참고하셔서 드시면은 여러 가지 이 5가지 보조제를 합쳐서 먹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하반기 시합을 조금씩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영양제를 쿠팡에 가시면은 대부분 다 있는 제품들이라서 이걸 좀 구비해 놓으셨다가 제가 아까 말하는 몸이 말하는 소리가 나오는 시점부터 조금씩 드시고 만약에 컨디셔닝이 조금 일찍 나오신 선수분들 그래서 뭐 체지방이 많이 조금 낮아진 상태라서 빨리 이러한 몸의 소리가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제에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좀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수면의 컨디션으로 휴식을 잘 하신 다음에 또 좋은 휴식이 좋은 운동 강도와 직결되니까 무대에서 좋은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시합 준비가 끝나고 비시즌 때 말 그대로 일반인 분들도 근육량을 좀 늘릴 때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